2027년 전기차 판도 뒤집힌다. 여러분께 정말 엄청난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테슬라 모델 Y 타시는 분들, 그리고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할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이 영상 보시면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공급 업체 중 하나죠. 바로 파나소닉이에요. 이 파나소닉이 지금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평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여러분 모델 Y의 주행거리가 무려 90마일, 우리나라 거리도 환산하면 약 145km나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45km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모델 Y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번 충전하면 대략 400km에서 500km 정도 달릴 수 있는데 여기에 145km가 추가된다는 건 완전 게임 체인저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훨씬 여유로워지고 충전 걱정 없이 장거리 여행 다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거죠. 도대체 파나소닉이 어떤 마법을 부린 건지. 이 차세대 배터리의 비밀은 바로 무에노드 디자인이에요. 무에노드, 즉 에노드가 없다는 뜻인데요. 기존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는 에노드라고 하는 음극 부분이 필수였어요. 그런데 파나소닉은 이 에노드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통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음극에 주로 흑연을 사용했어요. 이 흑연 소재를 코팅하고 건조시키는 공정이 필요했죠. 그런데 무에노드 배터리는 이 과정을 완전히 생략해버려요. 대신에 음극 쪽에는 구리호일 전류 수집기만 달랑 넣어놓고 출하하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가 처음 충전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극에서 리튬이온들이 이동해서 구리호일 위에 균일하게 금속 리튬으로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음극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뭐가 좋아지냐? 에노드를 없앤 만큼 그 공간에 양극재료를 더 많이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극재료라는 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테슬라가 파나소닉 배터리를 완전히 안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는 파나소닉과 합작으로 2170셀을 계속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거든요. 다만 테슬라가 왜 공급망을 다양화했냐면 한 곳에만 의존하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CATL, 유럽은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일부는 테슬라 자체 4680까지 여러 곳에서 배터리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건 파나소닉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테슬라가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 기사에서 언급된 것도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협력해서 차세대 배터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관계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무에노드 배터리 기술의 원리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이 배터리는 출하될 때 미리 형성된 음극이 없이 나가요. 음극 쪽에는 구리호일 전류 수집기만 달랑 있는 상태죠. 그럼 최초 충전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극에서 리튬이온들이 음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구리호일 위에 금속 리튬으로 균일하게 중착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동적으로 음극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균일하게 증착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리튬 금속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충전 과정에서 리튬이 불규칙하게 쌓이면서 덴드라이트라는 나뭇가지 같은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덴드라이트가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을 관통하면 단락이 일어나면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 금속 배터리는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엄청 높지만 안전성 문제 때문에 상용화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파나소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전해질과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리튬이 구리 호일 위에 균일하게 쌓이도록 전해질 조성을 조절하고 충전 속도나 온도 같은 조건들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덴드라이트 생성을 억제하면서도 높은 에너지 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제조 공정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음극 재료를 코팅하고 건조시키는 공정이 필요했는데 모에노드 방식은 이 단계를 완전히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조 시간도 단축되고 제조 원가도 줄어들고 생산 효율도 올라가는 거죠.
물론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생산 단가가 높을 수 있지만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면 기존 배터리보다 오히려 저렴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파나소닉이 이 기술을 통해서 목표를 하는 게 뭐냐면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2027년이면 지금부터 약 1년 반 정도 남았네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생산 단가라든지 정확한 가격 역량, 배터리 수명 같은 세부 사항들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차량에 적용됐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내구성은 어떨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기술이 성공하면 테슬라 모델 Y뿐만 아니라 다른 테슬라 차량들, 예를 들어서 모델 3라든지 사이버트럭, 앞으로 나올 신차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만이 아니라 파나소닉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한테도 이 기술이 퍼져나갈 수 있겠죠.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배터리예요. 주행거리, 충전 속도, 가격, 이 모든 게 배터리 성능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기술의 혁신은 전기차 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나소닉의 무에노드 배터리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실용적이긴 하지만 700km 이상 달릴 수 있다면 내연기관 차량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계속 확충되고 있고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 전기차가 정말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한국 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계속 지원하고 있고 충전소도 늘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댓글창 보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모델 Y 주행거리가 145km 더 늘어나면 실생활에서 체감이 클지 아니면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실지 궁금하다는 거죠. 제 생각엔 이건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도심에서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주행거리로도 충분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한 번 충전하면 일주일도 거뜬히 가니까요. 하지만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 여행 다니시거나 귀향길이 먼 분들이라면 145km 추가는 정말 큰 차이예요. 충전 한 번 덜 하는 거잖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충전소 찾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요. 겨울에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데 여유 주행거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더 안심이 되고요. 실제로 전기차 커뮤니티 보면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특히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할 때 배터리 남은 거 보면서 조마조마해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행거리가 700km 넘어가면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될 거예요.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중고차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배터리 상태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크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일수록 중고 가격이 잘 받쳐질 거고요. 그래서 무에노드 배터리가 적용된 차량들은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유리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 원가가 줄어들면 차량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가격에 더 높은 사양을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도 테슬라가 가성비 좋다고 하지만 여기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신기술이라는 게 개발 단계에서는 잘 작동해도 실제 양산 단계로 넘어가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대량 생산 공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초기 불량률이 높을 수도 있고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 문제도 중요해요. 아무리 용량이 크고 주행거리가 길어도 몇 년 쓰다 보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이 무에노드 배터리의 내구성과 수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또 리튬 금속 음극의 안전성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해야 해요. 아까 덴드라이트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성 테스트를 철저하게 거쳐야 할 거예요. 테슬라 자체도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까다롭게 검증하는 회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식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 많아요. 전기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 이런 혁신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고무적이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 주행거리 300km면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는 500km가 기본이고 700km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죠. 한국 시장도 전기차 보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 보조금도 지원되고 전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테슬라도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세대 기술들이 한국에도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2027년까지 파나소닉이 이 무에노드 배터리를 어떻게 완성시킬지, 테슬라가 어떤 모델에 먼저 적용할지, 가격은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아이러브9에서도 계속 관련 소식 전해드릴게요. 전기차 기술 발전 소식, 테슬라 신차 정보, 배터리 혁신 같은 내용들 계속해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전기차에 관심 많으시죠? 댓글로 여러분 생각 많이 남겨주세요. 모델 Y 주행거리 145km 늘어나면 구매 의향 생기시는지, 아니면 현재 스펙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 궁금해요. 그리고 무에노드 배터리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아이러브9이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운 전기차 소식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